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들리나요? 자, 오늘은 국어 6단원 이야기를 듣고 추론하는 방법 알기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요. 먼저 선생님이 오늘 올리는 지금 이 영상이랑 다른 영상이랑 아마 두 개일 거예요. 그쵸? 지금 선생님이 올린 이 영상을 보기 전에 선생님이 올린 다른 영상을 보고 오세요. 그거 보고 와야 이해가 더 잘 돼요. 꼭 보고 오셔야 돼요. 그리고 선생님이 올리는 거 거의 다 보고 있죠? 요즘에는 선생님이 막 많이 안 올리고 한두 개, 많아도 세 개까지만 올리잖아요. 여러분이 너무 많이 하면 힘들까봐 그렇게 올리고 있는데 대신 여러분은 올라온 거는 빠짐없이 다 보도록 해야 공부가 될 것 같아요. 배움 노트도 꼭 쓰고요. 학습 과제, 교과서 해결하게 돼 있으면 교과서도 꼭 해결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국어책 219쪽, 220쪽을 오늘은 해볼 거예요. 한번 펴볼까요? 자, 먼저 추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자, 여러분은 들어본 적이 있나요? 아니면은 국어를 배우면서 처음 들었나요? 추론? 추론이 뭘까요? 추론은 추론의 뜻만 보면 너무 이해하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다른 단어랑 조금 비교를 하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먼저 비슷한 말 중에 추측이라는 말이 있는데 추측은 여러분이 자주 쓰는 단어죠. 추측은 어떨 때 쓰는 말인가요?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이 생겼는데 어떤 일이 생길지 추측해 보세요. 그렇죠. 미래에 일어나지 않은 일, 미래의 일을 상상하거나 또는 예상해보는 걸 우리가 추측이라고 하죠. 그래서 추측은 미루어 생각하여 헤아림, 미래의 일. 이게 중요하죠. 이게 중요해요. 미래의 일. 추측이란 미래의 일을 상상하거나 어떻게 할 거다라고 예상하는 거를 추측이라고 해요. 자, 그렇다면 추론은 무엇일까요? 추론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미 알려진 정보를 근거로 삼아 다른 판단을 이끌어내는 것. 쉽게 말해서 어떤 사실이 있잖아요. 어떤 사실을 보고 드러나지 않는 다른 사실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이 다음에 연습을 해볼 거예요. 추론은 아마 이해가 갈 거예요. 그렇다면 추리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추리는 알고 있는 것을 바탕으로 알지 못하는 것을 미루어 짐작함. 선생님 비슷한 것 같은데요. 네, 매우 비슷한 말이에요. 사실 좀 비슷하고 같은 말이긴 하지만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추리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추리는 과정.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코난 아나요, 여러분? 코난이 이제 범인이 누구일지 막 열심히 단서를 찾아서 이럴 거다 짐작하잖아요. 이거는 이제 추리예요, 추리.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코난이 범인을 찾아내는 과정은 추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추론은 결과라고 보면 돼요, 결과. 범인이 누구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추론도 마찬가지로 단서를 찾아서
어떤 사실을 판단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추리가 정확할까요? 아니면 추론이 더 정확할까요? 네, 맞아요. 추론이 더 정확하다고 볼 수 있어요. 추리는 약간 불확실한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범인이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여기 보면 미루어 짐작함이라 되어 있어요. 짐작하기 때문에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추론은 이미 알려진 정보를 근거로 삼아서 판단을 이끌어내는 거기 때문에 매우 정확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 점이 좀 달라요. 자, 이해가 안 되면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추리는요. 아까 배웠듯이 알고 있는 것을 바탕으로 알지 못하는 것을 짐작하는 거예요. 알고 있는 것이란 경험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은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사과와 고추가 나와 있네요. 그러면 이 두 과일 야채의 맛은 어떨까요? 선생님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할까요? 맞아요. 사과는요, 새콤달콤하고요. 고추는요, 매울 것 같아요. 라고 대답을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사과랑 고추 지금 먹어봤어요? 경험했나요? 안 했는데 어떻게 알아요? 왜냐면 여러분이 옛날에 이전에 먹어본 경험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쵸? 보세요. 알고 있는 것.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은 경험한 거예요. 사과를 먹어보았고 고추를 먹어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맛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에 있는 사과와 고추를 먹지 않아도 맛은 이럴 것이다 라고 여러분은 짐작하죠. 알지 못하는 것이지만 여러분이 짐작할 수 있잖아요. 이게 바로 추리라고 할 수 있어요. 고추가 더군다나 빨간색이기 때문에 매울 것이다 라고도 추리할 수 있죠. 이게 추리고요. 자, 추론은요. 조금 더 정확한 거예요. 정확한 거. 자, 추론은 뭐냐면 이미 알려진 정보를 근거로 삼아 다른 판단을 이끌어내는 것. 자, 추론은 우리가 겪은 경험이나 알고 있는 것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알려진 정보예요. 좀 정확한 정보예요. 알려진 정보라는 건 좀 정확한 정보죠. 이걸 근거로 삼아서 판단을 하는 거래요. 자, 다음 글을 그림도 한번 보세요. 봅시다. 이 남자아이는 우산을 들고 있고요. 일기예보를 생각하고 있고 여자아이는 홀딱 젖은 것 같아요. 자,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은 아침부터 비가 온다는 일기예보가 있었다. 학교에 도착한 지연이는 물에 빠진 생쥐처럼 홀딱 젖고 말았다. 이거를 보고 추론을 해볼 수 있어요. 1번. 어떤 사실을 추론할 수 있나요? 드러나지 않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 또는 판단 뭘까요? 그렇죠. 지연이가 우산을 뭐 했다? 들고 왔다? 안 들고 왔다? 지금 생쥐처럼 홀딱 젖었다 했잖아요. 지연이가 우산을 맞아요. 들고 오지 않았다. 우리 여기서 지연이가 우산 들고 오지 않았다고 쓰여져 있어요? 안 쓰여져 있어요? 안 쓰여져 있죠? 하지만 여기에 나온 정보를 가지고 우리는 지연이가 우산을 들고 오지 않았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어요. 이게 추론이에요. 알겠나요, 여러분? 또 하나 더. 오늘 아침에 비가 온다는 일기예보가 있었대요. 그런데 지연이가 홀딱 젖었대요.
그러면 일기예보가 맞다, 안 맞다? 일기예보가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는데 우리는 어떤 추론을 할 수 있나요? 일기예보가 맞았다. 일기예보대로 비가 왔다고 판단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추론이에요. 이해 가나요, 여러분? 이게 추론이에요. 추리랑 약간 다르죠. 추론은 이렇게 드러나지 않은 사실을 우리가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미 알려진 정보를 가지고. 알겠죠? 하나 더 해볼게요. 자, 오늘 급식에는 간식으로 바나나가 나왔다. 급식에. 점심을 먹고 운동장으로 놀러 나가던 정훈이는 주르륵 미끄러져 바닥에 엉덩방아를 찧었다. 자, 추론해 볼게요. 1. 어떤 것을 추론할 수 있나요? 맞아요. 쉽잖아요. 누군가가 바나나를 먹고 난 후 껍질을 어디다가? 운동장으로 나가는 길에 버렸다. 또는 떨어뜨렸다.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정훈이는 그렇죠. 바나나 껍질을 뭐 했다? 밟았다. 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사실을 추론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어요. 자, 드러나지 않은 사실을, 드러나지 않은 내용을 판단하는 게 추론이에요. 무엇을 가지고? 이미 알려진 정보를 가지고. 알겠나요, 여러분? 자, 그러면 추론에 관한 퀴즈를 한번 깜짝 퀴즈 풀어볼게요. 추론하며 글 읽기는 글에 직접 드러난 아니면 드러나지 않은 부분을 미루어 생각하며 읽는 것이다. 두 개 중에 어느 것이 맞을까요? 추론하며 글 읽기는 글에 직접 드러난 거를 생각하며 읽는 걸까요? 드러나지 않은 거를 생각하는 걸까요? 그렇죠. 드러나지 않은 거. 드러나지 않은 부분을 생각하며 읽는 것을 추론하며 읽기라고 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그 교과서에 보면 219쪽에 추론하는 질문 만들기가 있죠. 추론하는 질문 만들기 전에 이걸 배워야 좀 더 쉬울 것 같은데요. 자, 질문의 원칙 아나요? 여러분, 육하 원칙이라고 해요. 육하 원칙. 뭔가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6개.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그래서 육하 원칙이죠. 이걸로 질문을 만들 수 있어요. 그건 알고 있죠? 누가 했을까요? 언제 했을까요? 어디서 사건이 일어났나요? 무엇을 바라나요? 무엇을 가지고 왔나요? 어떤 방법으로 해결을 했나요?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다 만들 수 있는 거. 이게 육하 원칙인데, 자, 문제는 우리가 이제 잠시만요. 그냥 질문이 아니라 추론할 수 있는 질문을 만들어야 돼요. 자, 그래서 추론이란 아까도 배웠듯이 드러나지 않는 것을 판단할 수 있게 하는 질문이어야 되잖아요. 그쵸? 추론하는 질문은.
그렇다면 반대로 드러난 것을 물어보는 질문은 드러난 거 글에 나와 있는 거 명백하게 찾을 수 있는 그런 드러난 것을 물어보는 질문은 추론 질문일까요? 아닐까요? 그렇죠. 아니에요. 그러면 선생님 여기서 질문. 자, 읽고 나서 누가 수원 화성을 만들었나요? 이건 드러난 질문이에요. 드러나지 않는 것을 묻는 질문이에요. 맞아요. 드러난 것을 물어본 질문이에요. 여러분 218쪽 보면 글에 나와 있잖아요. 누가 수원 화성 만들었다고 돼 있어요. 정조. 너무 명백하게 나와 있잖아요. 이런 질문은 추론 질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누가가 들어간 거는 추론 질문이 좀 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언제 만들었나요? 뭐 1900 60 몇 년, 1860 몇 년, 그런 식으로 나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도 명백하게 드러난 것을 묻는 질문이기 때문에 어디서도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자, 무엇을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없을까요? 글에 무엇을 드러나 있으면 무엇을 가지고 만들었는지 이런 게 드러나 있으면 안 되겠지만 안 드러나 있는 것을 묻는다면 괜찮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수원 화성 이외에도 그 유네스코 지정 문화유산은 또 무엇이 더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외에 또 무엇이 있을까요? 이런 질문은 드러난 거예요? 안 드러난 거예요? 맞아요. 안 드러난 거예요. 이 외에도 무엇이 있을까요? 이거는 글에 없고 우리가 따로 더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건 드러나지 않는 질문으로 쓸 수도 있어요. 무엇을? 어떻게? 뭐가 만들어졌다. 어떤 방법으로 만들어졌을까? 이런 거 추론할 수 있죠. 자, 왜 만들었을까요? 왜, 같이, 글쓴이가 이것도 구경하라 했는데, 그 까닭은 무엇일까? 그러니까, 왜는 다 추론 질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봤을 때는 무엇을 어떻게 왜 이런 게 들어간 질문들이 추론할 수 있는 질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누가 언제 어디서는 때에 따라서는 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조금 추론하는 질문으로 만들기가 조금 힘들겠죠. 그러면 여러분 그 219쪽을 한번 펴볼게요. 아까 폈죠? 자, 여기에요. 자, 6번 수원 화성을 어떻게 만들었을까에 대한 질문을 짝과 함께 만들어 봅시다. 1번 친구들이 드러나지 않은 내용을 추론하는 과정을 살펴보세요. 수원 화성이 6.25 전쟁 때 크게 파괴되었는데 전쟁에서 파괴됐나봐요. 이를 원래의 모습대로 다시 만든 까닭은 무엇일까? 왜 다시 만들었을까? 이런 질문이에요. 이건 글에 득희할 때 들어갔었나요? 이런 내용이 안 들어갔던 것 같은데 우리가 직접 들은 사실로 우리가 추론을 해보고 판단을 해봐야 되는 거죠. 이건 추론 질문 이런 거는 추론 질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친구가 살펴보고 답을 하고 있어요. 조선시대 건축 수원화성에서 조선시대 건축물의 형태를 살펴보고 그 당시의 생활 모습을 엿볼 수 있기 때문일 거야. 이런 이유 때문에 만들었을 거야.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만들어 볼게요. 자, 들어도 되는데요. 근데 218쪽에 우리가 들었던 내용이 나와 있죠? 글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여러분. 자, 보기와 같이 글쓴이의 생각을 추론할 수 있는 질문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보기. 수원 화성의 정조 임금의 원대한 꿈이 담겼다고 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남겼다고 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글에는 안 드러나 있지만 이제 막 정조가 막 그 책 수원화성 어떻게 만들었는지 성을 쌓는 과정을 막 책으로도 만들고 막 일한 사람의 이름, 주소, 뭐 임금은 돈이죠, 받은 돈. 그다음에 뭐 공사에 사용된 재료 크기, 값까지 다 자세히 다 쓰여져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정조는 이제 수원화성을 어떻게 만든 거예요? 자신의 힘을 다해서 만든 거예요. 어떤 이유 때문에? 그쵸. 그 이제 책에 매우 자세히 기록이 뭐 돼 있고 뭐 그 당시에 뭐 생활 모습 또는 뭐 이제 지어진 과정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매우 자세히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정조 임금의 원대한 꿈이 뭐 담겼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드러나지 않은 것을 이렇게 이 선생님 생각이에요. 드러난 이 글의 사실을 가지고 그냥 판단을 한 거죠. 이럴 거다. 이게 바로 추론할 수 있는 질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이 질문을 만들어 볼 거예요. 그 일시정지 누르고 여러분이 앞에 글을 읽고 먼저 질문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러고 나서 선생님이랑 같이 확인을 해볼게요. 자, 선생님이 아까 시작할게요. 여러분 다 했나요? 그 6하 원칙 중에 뭐 무엇, 어떻게, 왜 이런 게 들어가면 추론 질문이 될 수 있다고 했죠? 이게 제일 만들기 쉬운 게 이거예요. 왜, 까닭. 그래서 이 책을 보면 제일 근본적인, 제일 쉬운 거. 자, 이제 수원화성. 그 누가 지었어요? 정조가 지었죠. 정조가 수원화성을 뭐 이렇게 지었다는 말만 나와 있어요. 뭐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는지. 근데 정조가 수원화성을 왜 만들었을까요? 여기에 대한 거는 우리가 글을 읽고 추론할 수 있겠죠. 드러난 사실을 가지고. 정조가 수원화성을 왜 만들었을까요? 또는 뭐 수원화성을 쌓은 까닭은 무엇일까요? 이것도 같은 말이죠. 뭐 이렇게 왜를 가지고 쉽게 질문을 만들 수 있어요. 또 어떤 질문을 만들 수 있을까요? 여기 218쪽 글 보면 더 둘러보고 싶은 친구가 있다면 근처에 있는 용건릉과 용주사에 가볼 것을 추천할게. 이런 글도 나와 있어요. 이것도 물어볼 수 있어요. 왜? 뭐 용건릉과 용주사를 더 둘러볼 것을 추천했을 추천했을까요? 뭐 이렇게 물어봐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수원화성이 1997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될 수 있었대요. 수원화성이 왜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록될 수 있었을까? 이런 질문도 괜찮겠죠. 또는 그냥 아까 뭐라 했어요? 이 외에도 무엇? 이것도 추론 질문이 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수원화성 이외에도 뭐 유네스코 지정
문화유산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런 질문도 될 수 있겠죠. 그럼 우리가 이 글을 바탕으로 추론하고 판단해 볼 수 있는 질문이 될 수 있어요. 뭐 어떤 것도 괜찮은데 정답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질문을 만들어 보고 이게 추론 질문인지 아닌지 헷갈려요 하면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다음은 추론할 수 있는 질문을 만들고 짝과 묻고 답하여 생각을 나눠보세요 해야 되는데 짝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이 위에 썼던 질문 중에 하나를 여기다 쓰세요. 쓰고 여기에 대한 답을 추론해서 또는 뭐 조사를 해봐도 돼요. 그쵸? 이 외에도 수원 화성 외에도 유네스코 지정 문화유산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런 거 우리가 더 찾아봐야 알잖아요. 찾아봐도 돼요. 이런 이제 자기가 마음에 드는 질문 위에 우리 아까 방금 전 했던 거 질문 중에 한 가지를 여기다 쓰고 거기에 따른 답을 추론해서 써보세요. 하고 이거는 이제 나중에 복습할 때 이 진도가 되면 선생님이 검사를 할 거예요. 자, 그러고 이제 오늘 배운 내용 정리해 볼게요. 추론하는 방법. 자, 추론에서 중요한 거, 추리도 그렇고 추론도 그렇고 중요한 거는 이야기에서 찾을 수 있는 단서를 확인한다. 그쵸? 그러고 이 붙임딱지 활용에 여러분 쓰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 붙임딱지 없어서 쓰는 거지만 여러분은 여기 붙임 3쪽에 붙임딱지 스티커를 붙이면 돼요. 그 다음에 자신이 평소에 아는 사실과 무엇을 떠올려 보고 경험을 떠올려 보고 무엇을 더 알 수 있는지 생각해 본다. 그래야 추론할 수 있죠. 내가 아는 거, 그래서 읽은 거, 내 경험 떠올려 보고 무엇을 더 알 수 있는지 생각해 봐야 추론할 수 있어요. 자, 글에 쓰인 다이어나 동영어가 어떤 뜻인지 정확히 이해하려면 선생님 이거는 한 번 더 설명해 줄게요. 다이어랑 동형어. 다이어는요, 다, 많을다 뜻의, 그러니까 비슷한 뜻이 많은 거예요. 비슷한 뜻을 가진 낱말이고, 동형어는 형태가 같다는 뜻, 형태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태는 같은데 똑같은 낱말인데 뜻이 좀 다를 때는 동형어라고 해요. 예를 들면 자, 선생님이 여기 국어 사전에 손을 검색해 봤어요. 근데 여기 보면 손하고 사람의 팔목 끝에 달린 부분 또는 손가락 또는 일손 이게 같이 나와 있죠. 이런 거는 다이어예요. 다이어. 그래서 비슷한 뜻이기 때문에 이렇게 묶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뜻이 있는 낱말은 다이어라고 해요. 그래서 일손, 일을 할 때 손이 필요하잖아요. 우리 손. 그래서 비슷한 뜻으로 일손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여기 보면 손 1, 손 2, 손 10 이렇게 다 따로 있죠. 이렇게 묶여져 있는 건 다이어지만 아예 이렇게 따로 있는 손은 완전 그러니까 이제 좀 완전까지는 아니지만 좀 다른 뜻이라고 보면 돼요. 보면 여기 다른 곳에서 찾아온 사람. 그러니까 손님이란 뜻인가 봐요. 이 손은 지나가다 잠시 들른 사람. 손님의 손 뜻이네요. 그 다음에 여기 손괴. 이거는 괴라는 거는 약간 막대기 모양 같은 그런 거예요. 뭐 우리 그 태극기 이런 거. 이게 괴라고 그러죠. 다른 뜻이네요. 이렇게 손 똑같지만 이렇게 뜻이 다른 거는 이제 동형어.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손해를 입었다, 해를 입었다. 이것도 손이라고 하네요. 다른 뜻이죠. 다 동형어인 거예요. 형태는 손 같지만 이제 그 뜻은 다른 거. 자, 다시. 자, 그래서 글에 쓰인 다이어와 동명어가 어떤 뜻인지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선생님 방금 했던 거 뭐 찾아봐야 돼요? 맞아요.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알 수 있어요.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다이어인지 동명어인지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야기의 특정 부분을 바탕으로 하여 알 수 있는 내용이 있고 드러난 거죠. 드러난 내용. 근데 우리는 온 추론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은 더 추론할 수 있는 사실을 살펴본다. 자, 마지막 글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친구들과 함께 질문을 만들고. 너무 쉽죠. 질문 만들면 서로 어떻게 해야 돼요? 묻거나 답해본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오늘 추론 배웠는데 어땠나요? 자, 여러분 이거 공부하고 그 221쪽은 너무 어려워서 그 학교 와서 하려고 일단 선생님이 그 비워놨어요. 근데 선생님 저는 너무 잘 알 것 같아서 할 수 있어요 한 사람은 해봐도 돼요. 221쪽 해봐도 되고, 뭐 약간 어려운 사람은 학교 와서 같이 하는 걸로 하면 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222쪽 배워볼 것 같아요. 오늘 고생 많았어요. 다음에 봐요.